안녕하세요. 예, 전남대학교 화학과의 나노구조 촉매 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학자로서 이제 우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우리가 이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촉매라고 하는 물질이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기본 지식을, 기초 지식을 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고자 해서 몇 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구 온난화가 뭐죠? 뭐예요? 지구가 예전에는 태양열을 받고 네. 그만큼 밖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네. 이게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네. 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열이 계속 남아있게 네. 되어서 그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주는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지구온난화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기체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에 의하면요. 지구온난화 그 정도가 어떻게 심해졌냐면 대략 그 200년 전 정도에서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지구상의 지금 현재 온도가요. 200년 전보다 약 0.7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10에서 25cm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지구온난화의 현실입니다.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에너지들이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바닷속이나 또는 땅속에서 기름 형태로 캐내거나 또는 가스 형태 또는 이제 석탄 형태의 그 고체 덩어리 형태로 캐내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들이 있고요. 이 에너지의 문제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용연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아마도 죽기 전에 이 화석연료들이 다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 물질 중에는 우라늄을 기본으로 한 원자력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자력은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이제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풍력발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 또는 뭐 수력 발전들이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CO2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가 제일 많죠? 석유, 석탄, LNG라고 써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이 LNG는 여기에서 보이는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화석연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안 쓴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석유나 또는 석탄입니다. 또는 천연가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 가격이 있고요.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지구가 직면한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제가 오늘 강연 주제에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촉매라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 물질인데 촉매라는 건요. 화학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을 한번 보죠. 그림을 보시죠. 트럭이 이쪽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쪽은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터널이 없을 경우에는 이 높은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올라가느라고 힘들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터널이 있으면 만약에 길이 울퉁불퉁하더라도 약간 힘들게 가더라도 빠르게 또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보여주는 그 화학 반응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촉매가 없을 때는 이 파란색 경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촉매를 넣어주면 약간 복잡하게 울렁울렁거리면서 가더라도 꽤 빠른 속도로 작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촉매의 학문적인 역할입니다. 자, 촉매가 우리 사회를,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면서 제가 강연을 들어가 볼게요. 촉매의 역할을, 첫 번째 역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넘게 전에 1910년도에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분하고 칼 보슈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이 두 분이 질소로부터, 여기 보이는 이제 그 N으로 써 있는 게 질소를 의미하는 기체입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체죠. 이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이게 110년 전 정도쯤에 전에 발명한 기술인데요. 이 발명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꿨느냐? 여기서 만들어낸 암모니아는요, 나중에 비료가 뭐죠? 농작물 기르는 데 있어서 영양분으로 주는 물질이죠. 그렇죠? 그 비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급증하고 1900년대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약 16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인구 중에서도 대다수가 식량이 없어서 굉장히 굶는 시대였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급증하고 지금 현재는 70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식량 문제를 상당히 해결한 기술입니다. 그 결과 이 두 분들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화학 반응을 보면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역시 촉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 있죠? 철가루도 들어봤고 자석에 붙는 그 철 있죠? 철을 촉매로 해서 이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데 100도까지 올려야 끓어지죠. 그렇죠? 근데 더 낮은 온도에서도 끓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로 촉매를 넣어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 또 암모니아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촉매의 우리 사회에 기여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얻어내는 대부분의 암모니아는요, 다 이 100년도 넘은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촉매가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의 몸은요, 촉매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호흡도 하죠.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머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머리에 기억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맞죠?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밥을 먹고 오죠. 밥을 먹어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1초에 4천억 회가 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화학 반응에는 촉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촉매는 우리가 특별히 엔자임이라고,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효소입니다. 이 효소라고 하는 생물학적 촉매가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중학생쯤 되면 들어본 아밀라제, 어디에 있죠? 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밀라제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밥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곱게 씹으면 침이 나와서 침 속에 아밀라제가 나오면서 뭐 하죠? 밥을,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침 속에 아밀라제가 들어있는데 이 아밀라제가 바로 촉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촉매는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
그러면 산업적으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준비해서 넣은 자료인데요. 세계 GDP의 35%는 촉매 덕입니다. 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세계 GDP의 35%,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물들의 35%는 전부 다 촉매 때문에 생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촉매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작은 글씨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암모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촉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있죠? 배터리. 그 전지에도 촉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뭐 잡고 있는 뭐 플라스틱 샤프, 볼펜 다 촉매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 원유. 여러분들이 해저에서 석유를 캐면 이렇게 시커먼 기름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유를 1톤을 꺼내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쓸모있는 물질인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로 빼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투명한,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투명한 이러한 액체 상태의 기름을 꺼낼 수가 있는데 이 기름을 0.18톤 정도 꺼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가치가 $80 정도. 지금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 9만 원 정도 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얘를 촉매를 가지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기체인데요. 이렇게 생긴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질로 만들면 이 물질이 $150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또 촉매를 써가지고 보시는 게 뭐죠? 옷, 타이어, 페인트,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손에 안 닿고는 하루 종일 손에 안 닿고는 버틸 수 없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면 이 물질의 가치가 $9,000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물질의 가치가 얼마였죠? $80였어요. 근데 촉매가 어떻게 했죠? 바로 처음에 원료의 가치를 10배에서 100배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줬습니다. 이게 촉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학회사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학회사에서 하고 있는 화학 공정 중에 90% 이상은요. 촉매 없으면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촉매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오늘 강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 지식이었어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진 많이들 본 적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는 뭘까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심각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들한테 와 닿습니까? 조금 느껴져요. 예.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인데 얘네들이 이 빙하 위에서 보통 삽니다. 살다가 배고프면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물속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빙하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빙하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가 되죠? 근데 저도 역시 처음에 이 사진을 봤던 게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한 20년, 30년 전쯤에 학교에서 또는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직 와닿지 않았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가 북극곰만의 문제인가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최근 다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알프스에서 오랫동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알프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유럽의 오스트리아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사이에 경계에 있는 굉장히 높은 해발 고도가 4,000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알프스의 1938년도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 찍었던 기록물들을 보면 2016년, 3년 전의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하얗죠? 여기도 하얗죠? 다 지금 여기 얼음들이나 눈이 다 덮여 있는 건데 여기 굉장히 이제 다 녹았죠. 그리고 심지어 푸르스름해요. 풀이 자라는 듯한 느낌까지 나죠.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기온이 영하인 지역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여기 브라이언 메스트레라고 하는 그 전문가입니다. 등산가예요. 근데 환경보호 운동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저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막 써 있죠. 근데 이 사진은
6월 18일에 올해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6월 28일 열흘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다르죠? 틀린 그림 찾기예요. 여기에 지금 호수가 생겼어요. 너무 푸르스름하고 이쁘죠? 그렇죠? 경치 좋아 보이죠?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쭈루룩 해가지고 영어로 써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Time to sound the alarm. 이제 알람 울릴 때가 된 것 같다 한 거예요. 경고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는 게 정상인데 자 뭐라고 써있죠 제가? 3352m.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엄청 추워야 돼요. 근데 이 지역에 아름답게 생긴 호수가 생겨서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고요? 작은 웅덩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죠? 이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등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면 호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이거 높게 놔두면 될까요? 높게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산이 지금 현재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최고봉에 여기 최고봉이 4,810m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빙하입니다. 근데 이 빙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년 동안 녹지 않았던 얼음인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얼음이에요. 그래서 이 얼음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한 번쯤 들어본 이 깨끗한 물, 비싼 물 있죠? 이 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다 녹아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녹아 내리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문제는요. 이 높은 지역에서 녹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밑에 지역에 있는 데는 다 덮여져요. 다 수몰되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요즘은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예측을 한 건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미국기 지도예요.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어떻게 될까? 자, 미국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보세요. 마이애미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지만 이 마이애미가 지금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원래 마이애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육지예요, 육지. 근데 바닷속에 덮였습니다. 지구의 빙하나 얼음이 다 녹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대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 볼까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다 사라져요. 상하이, 섬이 아니에요. 상하이는 원래 여기 내륙에 있는 중국의 도시입니다. 베이징은 여기 있어요. 베이징은 여기 있는데 이거 보세요. 바닷가로 다 근접해 왔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였죠? 이산화탄소였어요. 사실 이산화탄소 말고도 온실가스라고 해가지고 6대 온실가스라고 해서 지구온난화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가스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별명으로 프레온가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쪽에 프레온가스,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 프레온가스의 그 영향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높아요. 55라고 써 있죠? 왜 그러느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구온난화의 기여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것?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안 하면 되겠죠.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안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대략 한 50년, 60년 전에 1960년도에 310 ppm이라고 하는 농도로 이산화탄소가 평균 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에 농도가 한 400 ppm 정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증가했죠? 300에서 400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이 어느 정도 시대냐면요. 이때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이 났던 그 시점입니다. 1790년, 1780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최근에 증가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들이 2100년까지는 당연히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50년만 생각할까요? 2050년까지만 생각해도 지금보다 농도가 500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우리가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겹쳐볼게요. 화석연료가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장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주 발생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부해보죠. 자, 이산화탄소를 주로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공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있죠. 실리콘을 기초로 한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철 있죠? 철? 제철소에서 제철할 때 철을 재련한다고 합니다. 또는 제철한다고 할 때 이때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멘트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공업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 안 하게끔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철 없으면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집도 못 만듭니다. 시멘트 없어서 집 만들 수 있을까요? 건물 못 만들죠? 반도체 사라지면 여러분들 컴퓨터, 핸드폰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산화탄소의 주 발생원을 보면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비중이 한 65% 정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한 25%,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그 우리나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화력 발전을 우리가 이걸 다 포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화력 발전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강의실에 불도 다 꺼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화력 발전이 이만큼인데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전기 에너지의 65%를 화력 발전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원자력이 또 방사능이 우려되니까 다 없애요? 원자력이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량이 적습니다. 근데 원자력을 다 포기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다 해요?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 신재생 에너지는 54, 14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날씨 안 좋은 날 전기 못 만들어요. 그쵸? 풍력, 바람 안 부는 날 전기 못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화력 발전을 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현재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와닿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뭘까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력발전소를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철소나 또는 뭐 시멘트 공장을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출하느냐? 자동차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준 건데요. 이게 엔진이고요. 이 엔진 안에 연료를 넣죠. 연료는 뭐 휘발유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유라고 하는 디젤이라고도 합니다. 걔를 넣는데 그 휘발유나 그 경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CH, 그러니까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엔진에 넣고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얘네들이 폭발하면서 이 안에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이 피스톤이 자동차 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이 탄소와 수소 그리고 이 산소들이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과량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뒷좌석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보면 에너지 효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자 여기 155, 111, 170, 여기 빨간색이 284로 되는 게 이게 CO2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km 갈 때 155g의 CO2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그러니까 연비가 소위 말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차를 타면 탈수록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자동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촉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자, 자동차 엔진에서 이 연료 물질이 타서 배출될 때 이산화탄소가 물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완전 연소가 안 일어나면 찌꺼기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돼요. 걔네들이 눈에 보이는 숫덩이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되기도 해요. 자, 걔네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기구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요. 이 안에 미처 완전 연소가 되지 못했던 불완전 연소된 찌꺼기들이 다시 한번 촉매를 이용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백금이 들어있습니다. 백금. 비싼 거죠. 예.
비싼 촉매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밖으로 얘랑 얘만 내보내요. CO2랑 물만. 이산화탄소와 물만 배출하는 이러한 촉매가 바로 자동차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협약이 있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UN 사무총장이신 이제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쪽에 이제 주관하시면서 전 세계에 195개국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부터 책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못 살겠다. 파리에서 협약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2도 정도,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 보면, 네, 2030년 정도에 대략 2도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도 정도 더 상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 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각국의 나라들 대표들이 1.5도 이하로, 여기 보시죠? 1.5라고 에펠탑에 표시하면서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기후협약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감축시키느냐? 지금 현재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CCS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CCS는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이라고 하는 그 기술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출되는 탄소, 이산화탄소 있죠?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시멘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 잡습니다. 포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는 물질을 활용해가지고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얘를 운반해가지고 어디다가 묻어버려요. 어디다 묻냐면 땅속 깊은 곳에, 바닷속이나 또는 사막의 깊은 곳에 묻어버려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버리는, 이게 바로 CCS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한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매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땅도 좁아요. 매장할 공간도 많지 않아요. 삼면이 바다라서 바닷속에 매장하면 되긴 하는데 그 매장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궁극적으로 감축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예 안 생기게 하면 좋죠.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철소 여러분들이 문 닫을 거예요? 못 닫습니다. 제철소 문 닫으면 철로 된 물질도 다 못 만들죠. 시멘트 다 문 닫을 거예요? 아파트, 건물, 집 못 지어요. 그쵸? 그럼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산화탄소를 아닙니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써서 소모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무슨 말씀을 해드렸죠? 지구온난화. 일단 이산화탄소 때문이란 건 알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뭐 때문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화석연료. 다 아세요. 근데 화석연료를 다 안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화석연료도 50년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화석연료를 안 쓰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화석연료 안 쓰면 어떻게 하죠? 화석연료 쓰지 말자 했어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집에 갈 때 차 타고 어떻게 갑니까? 맞죠? 그러면은 방법이 뭘까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쓰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좀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여기 CO2라고 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싼 물질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많은 화학 공정들이 촉매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요. 이산화탄소를 자연에서 가장 잘 소모하는 방법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뭐죠? 광합성은 식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햇빛을 받고 또 뭘 먹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뭘 만들죠? 산소를 배출해줘요. 깨끗한 산소도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줘요.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면 그게 에너지존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 속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클로로필이 엽록소라고 들어봤죠? 예, 식물의 잎을 녹색빛처럼 나타나게 만드는 색소를 띠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 엽록소가 바로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광합성 촉매입니다. 얘가 태양빛을 흡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과학자들은요, 자연으로부터 힌트를 많이 얻어요. 이걸 보고 인공 나뭇잎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인공 나뭇잎이에요.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소모시킵니다, 얘가. 그리고 얘를 가지고 비싼 물질도 만들 수 있고 화학적으로 중요한 물질도 합성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러한 비슷한 장치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이러한 광합성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공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촉매 물질을 활용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식물의 잎속에 있는 엽록소가 하는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촉매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인공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들어봤죠? 그렇죠? 수소 전기 자동차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인공광합성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소모할 수가 있고요. 자, 이산화탄소로부터 플라스틱 만들 수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신기하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제품으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또는 산소가 하나 붙어있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 다 수집합니다. 다 잡아내요. 잡아내가지고 촉매를 써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러한 물질들 다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케이스에 쓰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있어요. 투명한데 단단한 거.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회사가 이제 노보모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에너지 문제도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과연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너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너지는 뭐냐면 이게 뭐죠? 자동차, 비행기, 트럭, 기차, 배. 얘네들을 운행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CO2 to fuel이라고 돼 있죠.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독일에 이제 동그라미 4개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상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댐이에요.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기를 그대로 물의 전기 분해에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랑 수소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촉매가 들어가고요. 이때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뭘 만들어내느냐?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아까 자동차에 넣는 연료,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나 트럭에 넣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풍력발전에서 여기서 역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고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집에서 이산화탄소 나오죠. 난방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가스렌지 켜다 보면 이산화탄소 또 나와요. 걔를 가지고 와서 이산화탄소 가지고 오고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가 옵니다. 그럼 수소랑 이산화탄소 반응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메탄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 수 있어요. 메탄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버스에 넣는 연료예요. 천연가스 버스라고 들어봤죠? 예,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바로 메탄입니다. 그래서 메탄을 이렇게 자동차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고 또 메탄은 또 어디에 쓰냐면요.
여러분들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가 다 메탄입니다. 그래서 다시 메탄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 과정이 더 재밌는 건요. 이산화탄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메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은 안 보이지만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물이 나와요. 부산물로. 그 물은 깨끗하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번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꿈을 키우라는 측면에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 멋있죠?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데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그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적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챌린지, 도전 주제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2 컨버전, 이산화탄소 전환 도전이에요. 이걸 왜 하느냐? 이산화탄소를 활용해가지고 화성 정착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써있는 영어로 써있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화성 정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1 밀리언, 10억입니다. 12억, 지금 그 환율로 생각하면 12억 정도의 상금을 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구의 대기는 80%가 질소고요. 거의 20%가 산소예요.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죠. 근데 화성은 이게 지금 작지만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여기 들어가서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메탄을 만들고 이 메탄은 천연가스로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 과정에서 나온 물은 식수로 쓴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정착하겠다라는 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화학 반응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화학 반응은요, 신기하게도 이미 100년도 넘게 전에 개발된 반응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과학자분이 개발하신 거죠. 폴 사바띠에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자예요. 이분도 역시 1912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근데 이분이 개발한 화학 반응이 뭐냐면요. 이산화탄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이게 CH4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입니다. 그리고 H2O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천연가스 나오고 물 나옵니다. 천연가스는 연료로 쓰고 물은 마시면 돼요. 이게 이미 100년도 넘게 전에 개발이 됐고 여기에서도 핵심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촉매입니다. 촉매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사에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면 여기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로 변환돼서 천연가스 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로 우리가 에너지 물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촉매를 활용하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메탄올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냐? 화학산업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알코올 화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어본 에탄올도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의 알코올 중에 하나인 메탄올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물질입니다. 메탄올을 그냥 연료 물질로도 쓸 수도 있어요. 휘발유 엔진에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메탄올을 촉매를 가지고서 메탄올을 반응시켜가지고 다른 물질로 휘발유나 경유에 해당하는 디젤 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수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메탄올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역시 촉매, 루세늄이라고 하는 촉매가 있고 또는 뭐 백금이나 팔라딘 같은 촉매를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귀금속 촉매를 써서 이렇게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수소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소를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촉매의 역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산화탄소로부터 휘발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있죠? 수소랑 여기도 역시 수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 이 C가 탄소를 의미하는 건데 얘랑 이 수소랑 결합해서 여러 개의 그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휘발유 계열 또는 경유 계열의 이러한 연료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전자가 보는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들의 그
철 촉매로 이용해서 휘발유나 경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는요, 에너지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촉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너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쓰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에너지가 가장 활용하기가 간편해요. 저장도 쉽죠. 건전지나 뭐 그런 그 저장 물질에다가 저장하기가 쉬우니까 굉장히 활용도 없으니까 일단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생산의 55% 이상은 전부 다 화석 연료, 석유나 뭐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고 지구온난화 효과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화석 연료의 고갈도 문제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변천사를 한번 보면요, 불이 언제 발견된다고 하면 50만 년 전에 발견됐대요. 누가 가서 본 건 아닌 것지만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만 년 전에 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뭐 추위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 불을 피워가지고 먹을 것을 익혀 먹는다거나 하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경에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 주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명됐죠? 1차 산업혁명 때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차가 발명됐죠. 그렇죠? 증기기관차가 이때 발명됐습니다. 그때 석탄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물을 끓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수증기로 그 터빈을 돌린 다음에 기관차가 앞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2차, 3차 산업혁명에는 석탄이나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주 에너지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고 거의 끝자락에 또는 4차 산업혁명 초입기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석탄을 안 쓰고 석유도 안 쓰고 탈원전이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때 많이 발달하고 여기 보이는 게 신재생 에너지원의 종류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력 발전, 태양광,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자력이죠. 그리고 여기 화력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풍력 발전도 있네요. 자, 이쪽에 세 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고 여기 왼쪽 세 개는 이제 고전적인 그 에너지원이 되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 왼쪽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만 쓸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바람, 지열, 태양, 그다음에 수력, 그다음에 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제약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는 안 하고 열심히 이쪽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에너지, 대체 에너지원 중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수소를 제가 가끔 언급을 했었어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역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소 기체를 꽤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장이나 운반에 약간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 또는 석탄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라는 거죠. 걔네들은 운반이 쉽고 들고 다니기도 쉬워요. 그냥 물통에다 담고 다니듯이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근데 수소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가스통에다 담고 다녀야 됩니다. 가스통에 담고 다니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터지지 않을까? 무섭고 불 붙지 않나? 수소 생각하면 수소폭탄 생각하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한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에너지 양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 만든 이제 정책인데요. 이 정책의 핵심은 가급적이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수소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차,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넥소라고 하는 수소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수소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걔를 가급적이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에는 620만 대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소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소 생산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6,000원, 킬로그램당 6,000원. 이제 2040년, 앞으로 20년 뒤에는 킬로그램당 3,000원. 한 절반 값으로 줄이자라는 게 지금 현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자, 수소가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뭐죠? 주기율표라는 겁니다. 중학생 정도면 이제 조금 배울 수도 있는 건데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을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들이 일종의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시켜 놓은 이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주기율표에서 이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H로 써 있는 게 이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가 주기율표에서 번호로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이 번호에 의해서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게가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수소가 가장 가벼워요. 가장 가벼워요. 자, 지구 공간에 지구 대기에는 질소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질소가 78%, 산소가 21% 있고요. 수소는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네. 수소는요, 지구 공간에 없습니다. 수소 기체는 거의 없어요. 수소는 어디에 많냐면요, 우주 공간에 많아요.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75% 정도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앞에서 많이 쓰고 싶은데 수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소가 별로 없어요. 수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지구상 존재하는 수소는 대부분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화합물의 형태로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물, H2O,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메탄가스 있죠? 메탄가스,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간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수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의 90%가 수소가 되고요. 다만 지구 공간에 대기 공간에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70%가 뭐죠? 물입니다. 근데 물을 들여다보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몸속에도 수소가 이미 많이 있어요. 다만 수소 기체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수소는 얼마나 가볍냐면요. 공기의 14분의 1의 무게래요.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에는요. 수소가 없어요. 수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소는 누가 찾아냈느냐? 되게 오래전이죠.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 화학자랑 그 다음에 카벤디시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가 발견도 하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왜 이름을 어떻게 수소를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수소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더래요.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소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림이 참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림 안에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료 물질의 에너지 값들이 적혀 있습니다. 무게당 에너지 값들이 적혀 있고요. 간단하게 이 한글만 보시면 됩니다. 4kg의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뭐랑 같죠? 1kg의 액화수소가 가진 에너지 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다가 4kg의 휘발유를 담고 가는 거랑 수소를 액체 상태로 냉각시켜가지고 1kg을 담고 가는 거랑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4분의 1만 담아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휘발유 쓰면 무슨 물질, 뭐가 나오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이산화탄소. 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화석연료 쓰니까. 대기 오염물질, 미세먼지 다 여기서 나와요. 수소 쓰면 하나도 안 나와요. 물밖에 안 나옵니다. 수소를 쓰면. 대표적인 수소를 쓴 그 운송기관이 바로 수소 전기 자동차예요. 수소 전기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보면요. 이 주황색으로 보는 게 수소 탱크예요. 수소가 여기 기체로
여기에 300기압 내지는 500기압까지, 700기압까지 차 있습니다. 고압으로.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스통에다가 이 이제 수소를 채우고 이 앞에 있는 게 엔진룸이에요. 이제 여기 의자가 있죠. 여기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룸에 앞에서 그 휘발유를 쓰는 엔진룸과는 다르게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에 수소가 공급되고요. 공기 중에는 20%가 산소예요. 산소가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소와 그 수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여기에 달려있는 모터를 돌려가지고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료전지 자동차고 이때 나오는 배출물은요. 물밖에 없어요. 네, 수증기만 나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전기 자동차고 여기다 수소를 가득 채우면 600km 정도까지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백금 촉매가 들어갑니다. 연료전지에 백금 촉매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생산하고 우리가 운송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성하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에서 수소를 떼내면 돼요. 뭐가 있었죠? 아까 대표적인 게 물에 수소가 있었죠.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전기분해해서 떼어내면 단가가 1kg당 $5 정도 나온대요. 근데 화석연료 이용하면 천연가스가 뭐죠? 아까 메탄이었죠. 메탄에도 수소가 많았죠? 거기서 만들면 가격이 좀 싸져요. 많이 싸졌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탄에서 수소를 떼어내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메탄 속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소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을까요? 수소를 필요한 곳에 옮겨야죠. 그렇죠? 수소 충전소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옮기냐면 여기 보면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대한 탱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운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기체를 우리가 운송을 하려면요. 이렇게 생긴 큰 탱크에다가 트럭에다가 싣고 고압으로 300기압 정도 채워가지고 또는 그 이상 채워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대당 하나, 둘, 셋, 넷, 5대를 끌고 가면 1800kg의 수소를 옮길 수가 있대요. 근데 잘못하면 불도 붙어요. 수소가 새면 터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의 트럭을 만드는데 뭐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당 5억 정도. 자,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개발한 방법이 바로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개발한 기술인데요. 액체 상태의 유기 분자를 이용해서 그 분자에다가 수소를 저장시켰다가 수소를 저장시켜서 플러스 되어 있는 건 수소가 저장된 겁니다. 옮긴 다음에 여기서 수소를 떼내요. 필요한 곳에 가서. 액체 상태로 이동하니까 어떨까요? 이동이 편하죠. 편하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 수소만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떼어낸 것을 다시 또 액체 상태로 옮겨서 수소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운송이 빠르겠죠? 운송도 쉽고 간편하겠죠? 그럼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액체 상태로 그렇게 운송을 하면 불도 안 붙고요. 이거 한 통이면 이거 5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불도 안 붙어요. 자, 이게 바로 그러한 액체 상태의 수소 저장 물질입니다. 병에 들어있죠? 유리병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 과학자가 여기 토치에 불 붙여가지고 여기다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들고 가서 수소를 떼어내면 이렇게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소 나온 거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충전시켜서 쓰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수소를 또 충전시켜서 다시 이동해가지고 필요한 데도 옮겨주고 다시 수소 떼어내고.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촉매. 촉매가 이 일을 핵심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러한 장치예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데 독일의 이제 하이드로지니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에 이 컨테이너 박스를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다 갖다 놓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물질을 탱크로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운송을 해요. 운송한 다음에 여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떼어냅니다. 그럼 수소를 바로
주유소에 온 차에 충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녹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촉매 전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촉매 전처리는 뭐냐면요. 제가 촉매 물질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촉매 전처리란 건 촉매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하는 게 거의 50배속으로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촉매를 넣고 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 검은색 가루가 촉매입니다. 이 촉매 가루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저울로 재고 여기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유리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다가 넣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지금 보이는 이 구조 있죠? 이 분자가 바로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 액체 상태의 분자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 물질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자석발을 넣고 반응 장치에다가 끼워넣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꽂는 거는 그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꽂고 여기서 히팅을 해요. 가열을 합니다. 잘 섞어주면서 가열을 해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시간입니다. 분초인데 올라가는 게 뭐냐면 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도,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입니까? 내려가죠? 자, 여기서부터 수소가 생겨가지고 여기 수소가 기체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고 있죠? 이게 내려간 게? 여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울에서 무게가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우리가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직접 찍은 영상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이게 지금 수소가 생산이 이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치가 바로 이 장치를 거대하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 강연을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고요. 이산화탄소 문제는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갈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포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오늘 강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지구온난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원 학생들과 그 다음에 박사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